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양혜영입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은 조금 망설였거든요. 저는 탄소 중립 정책의 전문가가 전혀 아닌데 제가 뭐라고 감히 가서 이런 정보 플랫폼의 역할과 전략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사를 할까 못한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좀 공부를 좀 해서 관심을 이렇게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로 한번 삼아볼까? 라는 차원으로 제가 좀 생각을 바꾸고 한번 발표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어떤 정책 플랫폼을 잘 아는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아마 여기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정보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으니 그러면 분명히 조사를 하셨을 거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해서 제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발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주셨고 몇 가지 자료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 2주 정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어찌됐든 처음에 주셨던 주제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반대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처럼 약간 조금 톤을 다운해서 탄소 중립 정책, 정보 플랫폼의 역할과 전략을 위한 사전 검토, 그리고 방향성 논의 정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제가 사실은 이것도 제 주제에 감히 말씀드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쉽게 기후기술, AI, 그리고 정보 플랫폼에 관해서 몇 가지 조금 오늘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조금 다시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일정이나 이런 게 확정되고 나서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포스터가 너무 멋있고 대단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행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소장님도 오시고 막 하니까 저는 사실은 센터 한두 개 정도 이제 실무자 분들이 참석하시는 그런 자리인가 싶었는데 소장님도 오시고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를 제대로 제가 이해를 해야 이 포럼의 취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약간 포스터를 조금 자세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모르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리노베이트. 그리노베이트가 뭘까? 제가 처음 보는 단어여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혹시 그린하고 이노베이트를 합성한 말인가? 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리노베이트하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작년에 아마 여기가 1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이. 그러면서 뭔가 슬로건을 그리노베이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행사도 되게 크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슬로건을 멋있게 만들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계속 아마 포럼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터에서 중요한 말이 이제 기후기술 AI죠. 근데 이게 처음에 쉼표가 없어서 기후기술 AI가 따로 있나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머리도 굴려보고 챗 GPT에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기후기술에 어떤 최적화된 AI가 특별히 막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기후기술은 기후기술 따로, AI는 AI 따로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건 기후기술과 AI가 따로인데 요거를 좀 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쓰셨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후기술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예전에는 예전 정부에서 녹색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기술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기후기술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여기 녹색기술센터 였었던 시절에 나왔던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했는데요. 기후기술은 탄소 감축 기술, 탄소 활용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나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기술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정보 플랫폼인데, 우리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아니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알겠다라고 제가 이제 포럼의 취지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자세히 봤더니 이 그림의 가운데에 크게 AI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도 뭔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후 기술 쪽에 뭐 적용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가 보다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하고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 기술 쪽의 정보 플랫폼 관련돼서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에게 보내주셨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간된 브리프들하고 보고서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브리프가 수소기술 관련돼서 전 세계의 국내외의 그런 플랫폼들을 조사하신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플랫폼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미국 쪽에 많은 사이트들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었고, 유럽 쪽에도 되게 많은 사이트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뭐 호주나 일본과 같은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한 5개 정도는 다 들어가 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2개, 유럽에서 한 2개 들어가 봤고, 그리고 뭐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로 가서 어떤 내용들이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좀 그러니까 관련된 사이트들이 이미 좀 구축된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기평이나 뭐 에너지기술연구원 같은 데서 조사돼서 이제 뭔가 자료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실 앞에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앞에 이제 해외 사이트들은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수소 프로젝트들을 모아놔서 맵상에서 그것들을 구현해서 어디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정보를 좀 쉽게 직관적으로 찾아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국내 사이트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애기평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토대로 어떤 일자리, 관련된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사이트였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또 좀 다른데, 여기는 그 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지도를 구축하는 거였는데, 약간 조금 그 직관적인 부분과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이제 정보 사이트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지도 맵이나 UI나 이런 것들을 뭐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한데 모아놨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리프에 드디어 플래닛이라는, 여기 녹색기술연구소 맞죠? 제가 틀릴까봐 지금 녹색기술연구소에서 구축한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이트를 여기서 구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접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저기 왼쪽과 같은 초기 화면이 이제 보이던데, 뒤에서 간단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앞에 다른 데 이제 글로벌 사이트들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플래닛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위 상단에 메뉴 중에 CTIS라는 사이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국가기후기술 정보 시스템, 이것도 아마 여기 그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구축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도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도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또 모아서 구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엔 또 뭐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어떤 사업 현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연구소에서 2개의 정보 플랫폼 사이트를 구축해서 현재 오픈을 해 놓으신 상태인 것 같다라고까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글로벌 그 사이트들 중에 제가 두 개를 조금 자세하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The Hydrogen Map이라고 해서 pillsburylaw.com 이라는 회사에서 구축한 수소 프로젝트를 글로벌하게 다 모아놓은 사이트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면 초기 화면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초기 화면 전 세계 지도가 보이고 초록색 혹은 파란색 점이 있는데 그거 점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저렇게 초록색 이제 팝업이 하나 뜨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점을 찍은 겁니다. 한국에 있는 점을 찍었더니 그거의 이름과 뭐 간단한 이제 한 두세 줄짜리 이제 정보가 뜨는데 거기 마지막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를 보여주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뭐 효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자세하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좀 놀랬던 게 이 하이드로겐 맵을 만든 pillsburylaw.com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법률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회사, 글로벌 법률회사가 하이드로겐 맵 수소 프로젝트를 다 모아서 구축한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률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수소 시대로 가면서 약간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회사에서도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나 보다라고 이제 제가 비전문가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쪽에 구축된 맵인데 하이드로겐 인프라스트럭처 맵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 거기 첫 페이지가 그냥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기 아마 그 수송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것들은 선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점들마다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현황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를 제가 클릭을 했더니 왼편 쪽에 이제 쭉 그 세로 바가 뜨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맨 마지막에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이트로 아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의 저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독일의 지금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 사이트들을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깨지지 않고 현행 사이트들을 연결해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하이드로겐 맵이나 하이드로겐 인프라스트럭처 맵이 살아있구나라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죽어있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뭔가 지속적인 최신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밸리드하다, 유효한 사이트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플래닛으로 다시 왔습니다. 플래닛으로 다시 왔더니 여기에는 기후기술 맵이라는 메뉴가 있고 기후기술 맵에 들어왔더니 다시 지도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글로벌 수소 슬래시 CCUS 프로젝트라는 이제 메뉴이고 걔를 눌렀더니 이렇게 글로벌 지도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마다 이제 수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몇 건 있는지 숫자로 이제 원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쪽에를 눌러봤더니 100 몇십 개의 이제 리스트가 옆에 왼쪽에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눌러봤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눌러봤더니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아마 모아두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저 프로젝트 고유의 어떤 정보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녹색기술연구소에서 구축한 그 당시에 구축했던 데이터들을 여기 적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메뉴인 국내 융복함 실증 사례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얘는 이제 국내 사례니까 국내 지도가 보이면서 지역별로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눌러봤습니다. 어느 지역의 것을 눌러봤더니 충청도 쪽의 거였던 거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눌렀더니 또 다시 비슷한 형태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기서 수집하신 자료, 설명을 팝업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셨을 당시의 데이터니까 언제 데이터인지 이제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 알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더라도 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글로벌 그런 사이트들처럼 원래의 그 프로젝트 사이트나 뉴스나 뭐 그런 이제 페이지로 연결을 해주면 오히려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TIS를 제가 이제 또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도 되게 많은 메뉴와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제가 살펴본 바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제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후기술 분류체계, 그러니까 기후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것들 간의 하이라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설명들을 여기에 쭉 작성해서 사용자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기후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 목록도 있고 글로벌하게 뭐 사업 목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얘네들의 출처가 어딘지를 저는 조금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사업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라기보다 크게 3번째, 그러니까 기후 기술과 관련된 통계 지표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보이는 첫 번째 그래프가 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각 국가별로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메뉴를 좀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해서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아두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겠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 예를 들면은 GDP 대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맨 첫 화면에 보여줄 만큼 중요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프일까? 라는 이제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다시 와서 보면 여기 이제 오늘 그 포럼의 그 포스터인데요. 기후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플랫폼도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온 게 AI입니다. 지금까지 AI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모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AI와 어떤 뭐 협력이나 아니면 응용이나 활용, 이것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무턱대고 제가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지금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그냥 데이터 과학자거든요. 데이터 과학자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 과학자의 입장에서 현재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리뷰해서 보여드리면, 기후기술을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런 걸 가져다가 우리가 이런 쪽에 좀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된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로 인공지능이 이런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알파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파고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정말 실제로 발전을 했다고 라고 모든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알파고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있었거든요. 90년대, 96년쯤에 IBM에서 그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었는데, 걔는 뭘 했었냐면 체스 챔피언을 이겼었어요.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96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96년도에 체스를 이겼는데 사람들이 체스는 이길 수 있어, 그건 수가 몇 개 없잖아, 바둑은 어려울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바둑은 바둑돌이 2개밖에 없고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했었는데, 바둑을 이긴 게 바로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게 바로 알파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쇼크를 받았죠. 드디어 드디어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건이었는데, 그게 2016년도 사건입니다. 2016년도에 이세돌하고 이제 경기를 둬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도잖아요.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챗 GPT가 처음 사람들에게 공개된, 그러니까 GPT 모델이라는 건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채팅 기능을 UI로 얹어서 챗 GPT로 공개된 게 2022년 11월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2년도 안 됐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챗 GPT도 이제는 구닥다리가 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챗 GPT 4.5 옴니 버전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일했던 초기의 멤버였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공개한 클로드 3라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에서 실수로 유출했죠. 실수로 생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유출한 것이 라마인데, 실수로 얘네들이 소스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마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용화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사실은 그 IT의 빅테크 중에 하나인데, 구글은 그럼 놀았느냐? 아니죠. 구글도 이미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공개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확신이 없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챗 GPT가 전 세계에 이제 광풍을 몰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발표되는 모델 이름이 제미니라고 합니다.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파생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고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문장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문서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해석하거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보다 매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얘네들이 뭘 계산하는 거냐면 문장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장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이제 문장 다음에 올 문장을 만들어주고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번역도 해주고. 근데 이제 문장을 다루기 이전에 인공지능이 뭘 했었냐면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얘가 수치화해서 계산을 했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king, man, queen, woman, 이 관계가 우리는 딱 들으면 알죠. 아, 킹과 퀸인데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됐구나. 근데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저 그 벡터가 같죠? 방향과 크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매우 잘 계산을 해줬다.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는데도 이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동영상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는데, 그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내가 고양이와 개의 사진을 입력해주고 이게 고양인지 개인지 맞춰봐 라고 하면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이미지를 넣어주면 매우 잘 분류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는 그림으로 인식을 하지만, 이미지로 인식을 하지만 컴퓨터는 그 이미지를 사실은 숫자 데이터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지는 픽셀로 다 나뉘어 가지고 그 농도, 진한 정도를 다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다 숫자 데이터로 변환해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치 데이터를 매우 잘 분류하고, 분류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류를 잘했으니까 그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해왔고 현재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이 분야에 가져와서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이 정보 플랫폼을 만들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보 플랫폼의 수요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좀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핵심 기능, 뭘 정확하게 보여줄 건지 그 핵심 기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하이드로겐 맵이나 하이드로겐 그 인프라스트럭처 맵을 보면 들어가자마자 첫 화면에 저렇게 지도와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 이거는 그 전 세계 지도상에서 지역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래닛을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도가 2개 있고요. 밑에도 지금 보면은 메뉴가 큰 거, 그다음 작은 거 2개 해서 총 첫 번째 홈페이지가 오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멤버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앞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느껴지는 것은 아, 되게 크다. 아, 무겁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던 보고서들 중에 작년에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보 관리를 위한 플랫폼 운영 기반 마련이라는 연구를 하시고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여기를 제가 조금 살펴보았더니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보화 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CTIS나 플래닛의 고도화, 그리고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보화 활동을 할 때 빠진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 거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좋겠고, 그것과 함께 프론트 펑션, 그러니까 맨 앞단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 있는 간단한 하나를 딱 보여줘야지 아, 얘는 이것이구나 라고 아이덴티티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게 근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방탄소년단 팬이거든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돌이 여러 멤버들이 있잖아요. 여러 멤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누가 누군지 헷갈려가지고 그룹마다 초기에 그 홍보를 할 때 프론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표 선수처럼 앞단에서 조금 활동해주는 멤버,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딱 보고 어떤 사람에게 입덕을 해서 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프론트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정보 플랫폼에서도 어떤 프론트 펑션 하나가 핵심적인 기능 하나, 이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도 되거든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읽다 보니까 글로벌 지수와 지표를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에 아직 이런 게 없다면 먼저 좀 잘 만드셔서 이런 것들을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 아, AI가 저렇게도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미래 기술을 탐지하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윅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이머징하는 작은 신호, 기술 신호를 빠르게 디텍트를 해서 걔네들이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이제 추출했었는데 윅 시그널을 탐지하는 AI 알고리즘이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수백 개씩 도출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탐지된 윅 시그널이 앞으로 미래에 고성장할 건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저희들이 2개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로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술들이 이제 미래 고성장할 것인지를 같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발표했던 저희 윅 시그널 데이터들 중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널명에서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저널들, 그리고 논문 제목에 하이드로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논문들로부터 추출된 윅 시그널이 혹시 있는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쪽 분야 날리지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임팩트 있는 키워드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은 보시면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 분야는 생명연에 있는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랑 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출한 바이오 분야의 윅시그널 데이터를 그쪽에 제공을 하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바이오 분야의 미래유망 기술을 10대 미래유망 기술을 선정해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나노정책센터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약간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 키워드들을 조기에 탐지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술 쪽 영역에서 뭐 AI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